그래, 하여튼 그거를 수민이가 발표하고 그 다음에는 서지민이가 그레이트 테러.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얼리제이션 그거 1930년대 하면서 완전히 이 그레이트 테러라고 완전히 자기하고 자기 편이 아닌 노선이 다른 거는 공산당원이라도 완전히 철저히 다 죽이던가 시베리아로 보내든가 이거 대단한 거야.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 커뮤니스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국 사회주의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세계혁명 아니다 이거지. 우리 소련을 살려야 되고 거기서 반대하는 거 국제주의라든지 뭐 그러니까 그걸 다 이제 숙청을 해버리는 그레이트 테러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영이가 올라와서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봤을 거야. 이건 1920년대야 그러니까 30년대 그 인더스트리얼리제이션하고 그레이트 테러 전에 그때 사회 경제 그거 어땠는지 그거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 그럼 내가 나갈게. 수민이가 먼저 발표를 해보자. 네. 보이시나요? 보여. 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920년대와 30년대 사이의 산업화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1920년대 사회 변화와 그리고 집단화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집단화 이후 일어난 산업화에 관한 것입니다. 1920년대 소련 지도부에서 가장 흥미로운 논의는 산업화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산업화를 가져올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경제학자들, 정치인들 사이에서 산업화가 어떻게 수행될 수 있고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매우 지적인 토론이었다고 합니다. 1920년대에 야심찬 사업화 계획이 착수하게 된 것은 스탈린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새로운 요소는 민족주의였는데 1931년 스탈린이 한 연설에서 우리가 산업화를 하지 않아 서방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10년 안에 적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처음으로 차르 정권의 유산을 되찾고 더 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스탈린이 이 연설을 한 지 10년이 지난 후에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하였습니다. 집단화가 가장 야심차고 유능한 노거빈을 파괴한 것처럼 산업화는 숙청 재판을 실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보타주라는 가짜 혐의로 기소당해 숙청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가짜 혐의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사보타주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비즈니스 또는 경제 시스템을 손상시키거나 정부나 국가를 약화시킬 의도로 의도적으로 재산을 파괴하거나 작업 속도를 늦추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1910년 프랑스 철도 파업에서 노동자들이 레일을 제자리에 고정하는 나막신 같은 나무 신발인 사보트를 파괴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태업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그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부르주아로서 국가 경제를 파괴하고 계급 투쟁의 방법으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아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숙청당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야심차게 첫 번째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그 계획들은 충분히 야심찬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정권은 앞뒤가 맞지 않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경제 계획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계획 경제는 이렇게 잘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는데 오직 남은 것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지으는 것, 즉 소비재와 반대되는 생산재를 만들어내는 중공업이었습니다. 중공업은 그들이 가진 소자본이었으며 이는 제철소, 광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에 적합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시베리아부터 중앙아시아까지 횡단하는 철도를 건설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것은 노예 노동에 의해 건설된 대규모 운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중심과 바다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기계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삽을 사용하여 만들어서 그들이 만든 운하는 너무 얕아서 실제로 배들이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운하가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백해 발틱 운하라고 해서 관련 자료를 요약해서 번역해 왔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칸디나비아나
반도가 분리되어 있어서 백해와 발트해를 연결하는 227km의 운하건설 산업이었다고 합니다. 운하 중간에 해발 100m의 고지대가 있어서 난공사 지역이 많았다고 합니다. 1931년에 설계도도 없이 공사에 착공해서 강제 노동 수용소인 굴락스에 갇혀있던 10만 명의 수감자가 총동원되었습니다. 중장비는커녕 손 작업이나 도끼, 토, 망치 같은 저급한 도구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은 땅에서 작업하여 첫해 겨울에 무려 2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날린 공사로 당초 2피트의 운하는 12피트로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형 화물선은 지나지 못하고 바지선과 가벼운 여객선 정도만 통과 가능합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사진이 당시 수용자들이 기계 없이 맨몸으로 일하는 강제 노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감수하고 행해진 운하 건설은 결국 무용지물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 정권은 사실상 중공업에 성공했는데 그 성공이란 바로 건설하고 또 건설하고 또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4년 반 후 정권은 그 계획이 실행되었고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1928년에 설정된 목표들은 달성되었고 그중 일부는 1950년대나 60년대에 달성되었습니다. 소련의 수치에 따르면 산업 성장률은 매년 2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았는데 그 이유는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계를 생산하게 되면서 이를 긍정적 측면에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긍정적 가치는 선택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가치를 부여했고 그 결과 매우 높은 수치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련 중공업의 토대와 그 번역의 자금과 노동력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농부들에게서 곡식을 빼앗아가며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1930년대 초반에 주로 시골에서 대기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5만 명에서 1,000만 명의 사이의 희생자에 대해 얘기하는 거대 기근은 기근으로 인해 원래 태어나야 할 만큼의 숫자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내기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기근은 농업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우크라이나와 북부 코카소스 일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크라이나인들은 당시 스탈린 정권의 민족주의적인 이유와 우크라이나인들이 집단화에 더 성공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에 이 기근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조작된 기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설명하신 교수님께서는 이 기근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하시진 않지만 어쨌든 정권이 이러한 기근의 고통을 제거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기근을 홀로도모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는 1932년부터 33년까지 소련의 자치공화국인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산국에서 발생한 대기근으로 250만 명에서 350만 명 사이의 사망자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홀로도모르는 우크라이나어로 기아로 인한 치사라는 뜻이고요. 여기 옆에 사진은 그 당시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근 시기에도 해외에서 소련의 곡물은 계속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산업화를 하기 위해 항상 해외에서만 살 수밖에 없었던 기계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데요. 당시 서방 세계는 대공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정권은 산업화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곡물을 팔았어야 했습니다. 기근은 실제로 소련 인구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으나 정권이 시골에서 곡식을 수탈했기 때문에 시골은 도시보다 더 고통받았습니다. 시골에서 발생한 대기근으로 인해 도시의 생활 수준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기근으로 인해 1920년대 후반에는 실업이 생겼는데 산업화가 시작될 당시에는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업은 엄청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시골 출신으로 이 시기 소련에 노동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당시 시골은 인구 과잉이었기 때문에 시골 출신 사람이 도시로 와서 노동자가 된 것은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도록 동기부여를 받았고 그것은 러시아인 삶의 필수적인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뒤에 나오는 퀵샌드 사회와 연결됩니다.
젊은 남자들은 삶이 비참했던 집단 농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1930년대 중반까지 농업 노동 인구 중 여성이 55%를 넘을 만큼 대부분 여성이 농업 노동에 종사했습니다. 한편 노인들은 도시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고 합니다. 노동력이 필요했으나 새로운 노동 계급, 즉 시골 출신 노동자들은 산업 규율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력이 매우 낮았고 이에 농촌 출신 노동자들의 유입은 정권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컸다고 합니다. 또한 도네츠강 유역은 매년 노동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바뀐다는 기록이 있었을 만큼 직원들은 이직률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새로운 공장이 계속해서 생겨났고 그 공장들은 더 좋은 임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인력 경쟁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공장들은 실제로는 더 기존 공장보다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1920년대 산업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던 여성들은 30년대 노동에 합류하여 2차 5개년 계획의 2분기에는 새로운 노동자의 80%가 여성일 정도로 여성은 새로운 노동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련의 산업화 방법에서 매우 중요했는데 가족 내에서 두 사람이 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월급을 적게 주어 비용을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노동자가 3번 지각하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처벌하였고 30년대 말에는 군대의 규율이 노동자에게 가해져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직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회는 킥샌드 사회로 묘사되었습니다. 킥샌드 사회는 역사가 모셰 루베네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러시아가 방랑자의 나라 킥샌드 사회가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킥샌드 사회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우선 킥샌드라는 단어는 토목공학에서는 주로 접착력 없는 모래 집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상향 침투 수압에 의해 흑입자가 물과 함께 유출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킥샌드 사회를 모래사장 사회라고도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문을 그 모셰 루베네가 쓴 원문을 여기 링크로 달아놔서 그 부분을 조금 발췌해가지고 제가 해석해 보기로는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나라를 떠돌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킥샌드 사회로 표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를 해석할 때는 모래사장 사회가 더 맞지 않나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 1932년 정권은 도시로 유입되는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여권과 여권 통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도시 서민들 뿐이었습니다. 농민들의 여권은 집당 농장, 본부 등에 있어서 농민이 아픈 할머니를 만나러 가려면 집당 농장 위원장에게 가서 여권을 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시골의 시민들이 도시의 시민들보다 훨씬 더 통제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스탈린 집권 후에 일어난 농촌 집산화는 산업화를 위한 것이었고 집단화를 통해 산업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스탈린의 정적을 제거하는 숙청 재판이 일어났고 중공업으로 대규모 공사를 진행했으며 산업화의 기반이 되는 자본을 얻기 위해 집단화 과정에서 대기근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 계급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 산업화된 도시로 떠났습니다. 이에 여성이 새로운 노동의 원천으로 등장하였고 농촌은 도시에 비해 더 통제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얘가 아주 이제 재미 붙였나 보다. 잘했어. 그리고 야 그렇게 자기가 아까 퀵샌드도 나도 찾아보다가 그냥 말았는데 그렇게 아주 모르는 것들을 다 찾아보고 하는 거가 좋아. 그리고 사실 네가 처음으로 그거를 모래사장 사회라고 하는 게 제일 맞을 것도 같다. 그럼 네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까지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돼 있다고 어디 누가 뭐 러시아사고 뭐 한 사람들이 한 것도 있겠지만 이거 그냥 찾아보니까 약간 그 공학 용어로 분사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퀵샌드라는 말 뭐 자체는. 해버리면 뭐 하니까 모래사장 사회 말하는 거는 아주 의미로 딱 맞는 것 같다. 그다음에 뭐 의문나는 건 없었니? 요거 퀵샌드 번역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조금 궁금했었는데 직접
여기 부분을 보니까 그 모래사장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다고 그러니까 스스로는 네,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까지도 처음 그게 언급된 거 여기까지도 다 찾아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해보면 모든 것을 찾아볼 때 그렇게 찾아보게 돼. 그러면 쏙질 않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라는 걸 찾는 그 훈련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주 제일 핵심적인 걸 얻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또 없어? 네, 나머지는 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까 거기 내셔널리즘이라고 나오는데 원래 그 공산주의 의견이 이론부터 전체가 인터내셔널리즘이거든. 그러니까 국제주의야. 아 근데 이제 스탈린이 내셔널리즘이라는 거, 더군다나 기근해서 또 우크라이나는 그 종족이 틀리거든. 그걸 그냥 방관했다는 거, 그 내셔널리즘이라고. 그걸 이제 말로 전문 용어로 하면 일국 사회주의인 거야. 그거는 국제주의하고 완전히 반대인 거지. 그러면 러시아 혁명이 국제주의로 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우리나라도 1920년대 26년인가 공산당 생기고 중국에도 뭐 2021년인가 생기고 이런 거 아니야? 걔네들은 국제주의 믿고 했는데 얘네들 지 혼자 하고 안 도와주겠다 이런 거하고도 같은 거거든. 그리고 숙청 다음에 하겠지만 거기서 독일 공산주의 애들 다 잡아 죽이고 폴란드도 완전히 병하고 완전히 그 일국 사회주의라는 것도 그 내셔널리즘에 있는 아주 키 오라고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죠? 네. 잘했다. 그렇게 하면 돼. 수민아 앞으로 그렇게 하게 될 거야. 너도 이제 영어로 또 찾아보고 해서 자꾸 이제 훈련하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렇게 되지. 나가보자. 그러고 그 네. 다음에 해보자. 서지민이, 네, 지민이 발표. 이제 잘 보이시나요? 해봐요. 그레이트. 네, 그러면 발표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더 그레이트 테러라고 하는 그런 스탈린 시대의 대속청입니다. 소련의 역사 중심에는 스탈린주의 테러 문제가 있고 테러가 어디서 왔는지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뭔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강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의 테러와 히틀러의 테러는 다른 양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히틀러의 테러는 이해할 수 있고 스탈린의 테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 이유는 히틀러는 끊임없이 자기 사상을 연설하고 자서전을 쓰는 등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탈린은 많이 연설도 하지 않았고 자서전도 쓰지 않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히틀러의 연설 영상들과 스탈린의 연설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히틀러는 많은 연설들이 나오는 반면에 스탈린은 히틀러만큼 많지 않았고 연설 중에서도 히틀러는 엄청 본인의 의지? 그런 거를 목에 막 핏대 세워가면서 피력하는데 스탈린은 그냥 뭔가 짜여진 이야기들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두 개는 이렇게 스탈린과 히틀러의 연설 영상인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탈린의 거였고 이거는 히틀러의 것입니다.
스탈린 거 목소리가 안 들렸는데? 아, 참, 스탈린 거. 네? 스탈린 목소리가 안 들려. 라디오 방송인데. 제가 소리 공유를 안, 아, 그래, 그래. 예. 그러면 그냥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탈린의 그런 음의 높낮이, 연설 중에 목소리의 높낮이는 거의 변화가 없고 거의 단조로운 느낌이 들었는데 히틀러는 되게 억양 같은 거, 강세, 악센트 이런 것도 변화가 강해가지고 되게 둘의 연설 스타일에서도 엄청 히틀러는 본인의 그런 성향이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 스탈린은 이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정말 꼭두각시 같은 모습, 그냥 인형 같은 모습으로 연설도 하는 것 같았다고 느꼈습니다. 꼭두각시는, 그리고, 그게 꼭두각시가 아니고, 네네네. 그지? 꼭두각시를 이렇게 네, 조종하는 인형극, 네, 그래, 그래. 인형극처럼 그렇게 저도 느꼈습니다. 어, 제가 이쪽 부분은 How did it come about부터 이쪽 부분까지는 1920년대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맥락이 여기에서 왜 나왔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예. 읽어봐. 어디, 영어로. 어디부터야? How did it come about부터요. 어. How did, 그 위 것도 알아야 되겠다, 맥락상. How did it come about, 뭔지, 이시 뭔지. 아, 그러니까 이 테러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we started the revolution. The Bolsheviks did not regard themselves as a terrorist, but they took it for granted that we show our revolutionary commitment by taking harsh measures. And real revolution does not cruelty, killing our enemy. 나도 이거 네가 먼저 올려서 봤는데 이 아킨이 이게 좀 철자가 틀린 거 아니야? 나도 아킨이 이렇게 좀 기울어진 이런 거랬는데 이게 the real revolution does not 이거 동사로 쓰인 건데 이거 형용사거든. 그렇다면은 cruelty가 명사고 이거 이상해. 이거 ask 같아. 근데 does not ask cruelty 하면은 그러니까 이 테러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이제 그 레볼루션 한 거 아니냐 혁명이니까 볼셰비키들은 자기네들을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지 않고 테러하면서도 그거는 혁명가로서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의 그 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아주 하시한 매저 그러니까 아주 뭐라냐 엄격한 조처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라 이런 거지. 자기네들이 혁명을 했기 때문에 혁명에 대한 적은 그거를 무슨 에스크 쿠얼테라는가는 그게 무슨 잔인성에 판단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강력하게 보장된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혁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잔인하게 적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느꼈다 이런 거야. 일단은 지민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네. 에스크가 잘못 쓰여진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또 시비로, of course, 이제 시비로는 혁명하고 나서도 서로 내전이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혁명이 지금 흥하느냐 망하느냐 이런 그런 시기였다 이거지. 그 다음에 the two sides, Bolshevik and the anti-Bolshevik, each committed abstract. 그러니까 이게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한 볼셰비키뿐만이 아니라 이걸 이제 적군이라 그러지 백군들, 그 짜르파들, 걔네들도 아트로시티가 테러로 하는 어떤 학살이거든. 이건 양쪽 다 했다 이런 거야. 혁명 쪽뿐만이 아니라.
혁명 반대파들도 왕당파들도 whether the Bolshevik were responsible for the large number of the deaths then that the white 이거 화이트하고 레드라 그러잖아. 적군과 그 11월에서 볼셰비키는 레드암이라 그러고 그 왕당파들은 화이트암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레드암이가 화이트암이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둘 다 학살하고 막 잔인하게 한 거에서 같다 이런 얘기지. So at the very outset, really within the first few week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regime created an institute called the Cheka Extraordinary Committee. 이게 뭐냐면 이제 혁명하고 나자마자 이게 이제 비밀 경찰 그 KGB에 전신이 되는 거거든. 그걸 내무부에 그러니까 이런 비밀 어떤 권력의 핵심 거기서 이제 다 테러니 이런 거는 하는 지휘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었다 이런 거야. Which was used in course of the civil war and it was used the course of 그러니까 이게 혁명하자마자 그런 어떤 테러를 공식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을 만들었다 이거지. 그거 이제 저 아까 지금 그레이트 테러의 배경을 얘기한 거야. 정서적으로도 그랬고 11월 때도 두 양쪽 다 그랬고 그러니까 얘들은 테러인지 모르고 했고 그거를 집행하는 기관도 혁명 직후부터 만들어 놨다 이런 거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여기 문단부터는 테러의 도구는 이미 존재했고 이게 특징이며 여기서 나오는 공개 재판 또한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미 존재했다고 하며 1922년 맨셰비키와 사회주의 혁명가들을 상대로 자행된 사례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두 번째 모스크바 재판에서 그 사진이라고 찾아서 넣어봤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공개 재판은 그들이 저지르지 않았고 저지르지 못했을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라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공개 재판이 그래서 지극히 도구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료는 트로츠키의 방위를 위해서 있었던 미국 위원회인 듀이 위원회의 기록의 본문인데 여기 링크가 듀이 위원회는 이 무죄라는 책으로 모스크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여기 아래는 일부를 발췌한 건데 여기에서 모스크바 재판의 행위는 편견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진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것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가지고 2차 사료들을 찾았는데 여기 위에 17 Moments in Soviet History 여기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여기서 관련된 걸 찾을 수 있었어요. 기소된 사람들이 신문관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거짓을 자백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 재판은 모함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그레이트 펄지라고 이것도 그 스파르타쿠스에 있는 글 중에 각주가 달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 다른 사례들은 많이 찾지 못했지만 결국 압박을 받은 그 결과로 이런 식으로 재판 현장에서 본인의 죄를 자백했을 거라고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 테러의 주요 전제 조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문단에서 나오는 1910년대의 그 블루드네스라고 표현된 죽음들도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의 테러에서는 이만큼 유례 없는 피해자를 낳았다고 하고 또 이제 나치 테러와는 다른 점이 나오는데 여기서 스탈린 테러는 자기네 아이들도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치는 열등하다라고 본인들이 간주한 유대인과 집시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로 우월하다고 그렇게 판정된 독일인들은 생존의 위협이 거의 없었으나 이렇게 아래 문단을 보면 소련 정권에서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계층 구조가 높을수록 오히려 생존 가능성이 낮아지는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테러는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고 사람들이 서로 복수하고 비난하는 것 또한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그들이 그 사회에서 축출되면 본인들의 열악한 삶에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긴다는 그런 이유도 이런 복수와 비난, 공개적인 비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링크는 공개재판 피고인들의 사진인데 이렇게 한번 같이 볼 겸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1차 자료까지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돼. 지민이 같이. 뭐 질문은 딴 건 없었니? 아까 네. 아이고 참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 소련도 그지? 러시아가. 그 다음에 발표하자. 그 다음에 황서영이. 잘 보인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920년대 러시아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발표할 황서영입니다. 강의는 1920년대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 레닌과 레닌의 동지들이 러시아를 후진국으로 생각했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레닌은 문화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 요소로 정리했는데요. 레닌은 문화를 고급진 것이라고 생각했고 문명을 농부들이 손수건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작농들의 정치적 계몽을 위해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 즉 선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20년대 볼셰비키 정권은 권위주의적이었지만 전체주의 정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 적대감 표출을 허용하지 않을 만큼 권위주의적이었습니다. 그 예시로 1920년대 맨셰비키들은 추방되었고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19년 동안 존재했던 유일한 정치 기관은 볼셰비키 당이었고, 즉 이것은 일당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문화인들에 대한 볼셰비키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닌은 많은 과학자들이 러시아를 떠났으나 남아있는 중요한 인물들에게 부족한 자원을 지급할 만큼 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지식인들과 대립되는 예술가들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실제로 영향을 미칠 적대적인 견해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러시아 황제주의와 유사한 점을 가집니다. 러시아 황제주의는 대문자 표기가 발행되었는데 이는 일반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대문자로 표기하여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농민들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을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매우 염려하였습니다. 따라서 혁명 전에 레닌이 했던 연설 내용이 삭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이 베를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소수 지식인들이 1920년대 유럽에 문화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역사를 나눌 때 문화혁명, 정치혁명, 사회혁명은 날짜가 같지 않습니다. 러시아 문화의 큰 변화는 1920년대 말 집단화와 함께 찾아왔고 1930년대의 시작은 대혁명이었습니다. 레닌이 1922년 뇌졸중으로 사망하자 이후 트로츠키는 붉은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러나 트로츠키는 1917년에야 볼셰비키에 가담했고 더해서 그의 태도는 다소 거만했기 때문에 동료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스탈린은 1922년과 1923년 레닌이 스탈린의 잠재력을 보아 두각을 나타낸 인물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식인은 아니었으나 볼셰비키의 이념에 잘 숙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지도자들은 트로츠키가 명백한 정치적 재능과 지적 성취의 결과로 정상에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그가 최고 지도자로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스탈린을 지지했고 트로츠키는 점점 권력과 영향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볼셰비키와 당 지도부가 주목한 문제는 국가의 경제적 미래였는데요. 볼셰비키 지도자들이 개발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정치 시스템으로서의 어떻게 경제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처음으로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산업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공장 건설에 투자할 자본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근본적으로 소장농 국가였기 때문에 외국 자본가들이 마시아에 투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여 공장 건설에 투자할 자본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트로츠키와 동료 경제학자인 프리아 바신스키의 다른 의견도 제시되었는데요. 농민들을 배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농민이 정부의 등을 돌리면 정권이 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화는 필요하지만 농민들이 부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농민이 부자가 되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그룹이 주장한 것 모두 옳지 않았습니다. 강의 내용에서는 이 모순이 궁극적으로 체제의 종말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발표는 이상입니다. 잘했다. 지난번에도 누가 이걸 한번 발표를 하긴 했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니? 네,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하고 나서 정신이 없었지 뭐. 그리고 내가 오늘 발표한 학생들이 다 이어지는 거네. 20년대 이런 배경이 있었고 레닌이 죽고 나가지고 권력 투쟁도 있었고 권력 투쟁 중에 앞으로 어떻게 경제의 큰 방향을 잡아갈까, 농업과 그 산업화라는 게, 그지? 예, 그 두 가지. 트로츠킨 그러니까 그거네. 예, 스탈린은 30년대 막 산업화로 농민들을 희생해가면서 어쩔 수 없다. 그래, 숙청을 해나가면서 했는데, 트로츠키는 가장 지식인이었었나 봐. 늦게 또 참여하고, 하지만 굉장히 조직력도 있었고, 또 군대를 조직한 거 아니야? 그래, 군사권도 쥐고 있고 하니까 누구든지 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참 한국과의 운명도, 혁명의 운명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참 역사가 참 그래. 그 어떻게 전체적인 조화하고 막 이러는 거니까. 그래, 잘했다. 잘했어요. 다들 잘해. 러시아 역사. 얘기들 좀 해보자. 그럼 어떠냐? 질문이나. 우예린 잘하지? 이제 더 말할 게 없네. 네. 예, 더 말할 게 없어. 야, 내가 그래도 한 학기 남았는데 퇴임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니까 좋다, 가은아. 이게 사실 꿈이었거든. 95년도에 숙대 와가지고 독일에서 나는 12년을 있다 왔으니까 독일어밖에 할 줄 모르고 영어를. 독일 애들은 역사학과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영어 전혀 안 했어. 전부 다 독일이 또, 나 또 독일사를 했으니까 더군다나 뭐. 그래 와보니까 깜깜한 거야. 독일어로 뭐 교재를 쓸 수도 없고.
그래 독일사로 보통은 다 자기가 책을 써가지고 자기 전공만 이제 가르치고 주로 한국말로 이제 그 한 권을 책을 만드는 거지 뭐 독일사. 야 그거는 도저히 못하겠어. 하면 뭐 그냥 그거 뭐 독일말로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지 그거 뭐.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한 7년 있다가 2002년에 미국 가서 야 이거는 이제 뭐 인터넷 속으로 모든 문명이 들어오고 특히 역사학이 가장 영향을 받는구나. 1차 사료부터 해서 다 그 속으로 디지털화 해가지고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 공부를 시작했던 거야. 20년 걸렸어. 그러면서 이제 막 이 인터넷 도구도 하고 페이스북도 나오고 뭐 해서 근데 2012년에 이제 묵화가 나오는 거지. 10년 전에. 그래서 이게 방향이 맞다 해가지고 했는데 어려웠어. 가은아. 이건 뭐 과목도 뭐 창설이 안 되고 뭐 애들은 폐강되고 뭐 비난도 일고 막 그냥 그래도 이 길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뭐 옛날에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갈 수는 없는 거고 나도 그러려면 뭐하러 공부했어. 내 공부도 그렇고 묵을 통해서 지금 묵을 통해서 많이 넓어졌어. 그리고 독일에서 뭐 내가 수업 들을 때도 그 마브르크 대학하고 비엔나 대학의 역사 교수 몇 명이나 돼. 다 합해도 10명도 안 돼. 근데 묵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 400개 들었는데 한 과목당 나 5명 주고 나온다고 한 2,000명의 학자들을 본 거야. 역사학자도 현존하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나와서 지금 묵고 만드는데. 그러니까 첫째로 했던 게 우상이 없어진 거예요. 우상이. 우리 때만 해도 하버드고 무슨 대학 교수고 뭐 하고 나도 개인적으로 그 우상에 있었던 거야. 쌓였던 게. 하버드 대학원으로 갔다 왔지만 우리나라가 그런 데서 태어났던 거 아니야. 일제시대 때 일본 뭐 동경에 유학 가고 우리 이러다가 나는 그냥 독일 유학 가고 또 뭐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는 서구의 지성과 뭐 지식과 이익이 있는 거라고. 한 400개 들어보고 한 2,000명 보니까 이제 그게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게 다 느껴지고 더군다나 이제 솔직하게 자기가 자료도 다 골라놓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내공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우상이 깨지는 거야. 에이, 그러니까 너희들의 능력도 다시 보이는 거야 이제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너희들 뭐 하버드 가면 금방 할 수 있고 다 하나도 그거 모자라게 애들한테 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게 실제로 그래. 너희들은 근데 열등감도 있고 지금 너희들이 개인적인 열등감이 아니라 가은아. 학원 다닌다고 그러고 뭐 하고 뭐 어쩌고 하면 이게 감성적으로 그게 있다. 근데 그거 확인을 못 해봐서 그런 거거든. 그 속을. 나는 이제 그게 돼서 그게 없어진 게 가장 크고 개인적으로는 그걸 너희들이 증명을 해준 거야, 가은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마 증명을 안 했으니까 근데 내가 묵후를 정리해 놨잖아. 뭐 인류대학 다 있어. 예일대학, 하버드, 프린스턴, 뭐 콜럼비아. 그거 한번 슬슬 봐봐봐. 그래서 거기 학생들도 나오거든. 프린스턴 대학원 애들도 나오고 이게 뭐 선생만 강의하는 게 아니야. 강의실에서 직접 하는 거 하버드 그것도 뭐 녹화하고 부분적으로 막 좋아해 놓고 해놨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런 거야. 너희들이 열등감이 없어지는 게 근데 그 열등감이 너희들이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약소국도 있고 또 나라마다 히스토리도 있잖아. 그지? 우리는 식민지를 했다는 것도 있고 또 미국에 또 막 그렇게 막 중국 애들은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덜해. 물론 걔네들도 한 100년 그냥 서구 자본주의하고 서구 제국주의한테 당했다는 게 아주 그냥 골수에 사무쳐서 지금 그거를 굴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민아. 그런 것들이 있어.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거라고. 너희들이 그게 가능하다. 그게 가장 커. 더 말할 게 없어. 3시 54분, 4시. 그래, 너희들이 그거 이제 한 것도, 더군다나 지금 지원이가 그 1차 사료, 거기에 이제 뭐, 스파르타쿠스하고 또
몇 장면 70분 뭐 그거는 잘 맛을 알기 잘 해놨으니까 그걸 알면 이제 다 찾아보게 된다고. 1차 자료가 뭐고 그거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영상으로 프레젠테이션까지 해보면 너희들이 어딜 가도 무슨 하버드 대학에 저 박사 코스로 가면 물론 밤을 새워서 읽어야 되겠지. 읽는 양은 많아지겠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 할게. 걔네들이 오히려 더 뭐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열등감을 우월감 이게 열등감이 있는 상태에서 있으면 우월감도 그거 똑같이 좋게 쓰이질 않아. 상대편 잡고. 그게 자기가 계속 그 사람 심리가 그래. 그러니까 자꾸 뭐 의리갑이 되고 갑질하고 막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사이클에 돌아가 버린다고. 근데 인터넷에서 지식 정보를 이제 지금 하면 평등해질 수가 있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 기반 자체가 너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서영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대충? 특히 역사는 더군다나 이제 사람을 다루는 거 아니야? 그 내용들이. 그러다 보면 뭐 과거도 다루고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사 공부가 자기 수행하는 거하고도 비슷해. 여러 가지 또 전공적으로는 뭐 집단 심리도 들어가고 우리도 지금 보면 굉장한 집단 심리야. 내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그 미국의 여론조사로 제일 권위 있는 퓨라는 거기서 한 거 봤냐? 내가 올린 거. 퓨라는 그 리서치 기관에서 잘 사는 나라 17개 나라로 아주 심층 여론조사를 했는데 인생 중에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 가족 있고 친구 있고 사회생활 있고 뭐 자기 여가 생활 있고 돈 있고 물질적인 거 17개국 중에 내가 올려놨는데 밑에 쭉 보면 있을 거야. 페이스북 나고 눌러가지고 유일하게 가족이 제일 중요한 의미라고 하지 않은 나라가 3나라가 있는데 타이완이 사회라고 하고 스페인이 뭐라 그랬고 한국이 돈이라 그래. 근데 한국이 돈이라고 한 사람이 퍼센트가 62%가 그래. 굉장히 유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집단적인 어떤 우리가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그걸 지나가는 거지. 혁명 이후에는 어떻겠냐. 지금 오늘 발표한 거. 20년대, 30년대도 20년대 아까 그 어떤 컬처도 그렇고 30년대 경제도 그렇고 뭐 집단화도 그렇고 이건 완전 거대한 무슨 대기권이거든. 그냥 공기 전체 그 사회를. 더군다나 1930년대 히틀러가 정권 잡을 때 독일 애들이 뭐 바보니? 하지만 전체가 다 그거를 표를 찍어가지고 히틀러도 표에서 다수당이 된 거거든. 맨 처음에는 뭐 1%였다가 막 35%까지 되고 나중에 90%까지 되고 일당된 다음에 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 그게 전체적인 뭐 분위기 그거를 우리가 요즘에는 뭐 또 작은 부분에서 시대 정신이라고 그러고 구성되는데 전체적인 그 집단적인 심리이지 어떤 집단적인 심리의 문화대야 대. 대가 이제 어떤 그 에어존 전체에 막 이런 걸로 그런 느낌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걸 주저하지 마. 이렇게 역사를 이해할 때 쟤들은 또 어떻게 집단적으로 저런 걸 또 견뎠을까? 그지? 그거 아까도 보면 막 쇼 트라이얼 그걸 뭐 공개 재판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자기 옆집에서 그
옆집 부인을 좋아하면 남편을 밀고 하면 밀고 아내가 잡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사적으로 이건 막 아무나 자식도 부부도 막 서로 믿을 사람이 없게 막 만드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그러지. 그 어떻게 저게 생존이 가능할까? 근데 사람들은 전체 구석에서는 구석에서 또 서로 이해관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걸 한다고. 그러니 뭐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도 오늘 그 발표를 했는데 거기 봐도 아마 디스커션 포럼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럼 그 수업을 듣는 전 세계 애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나, 어떤 토픽을 토론 토픽으로 하고 그게 목마다 다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봐보고 해가면서 하면은 넓혀가는 게 되지. 그러면은 수요일 날도 내일 모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 크립토러닝 발표 안 한 사람들은 더 할 사람 항상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에는 정리했던 거 그거를 그래서 조금씩 한 번씩 발표를 해보는 거, 이런 자료들을 모았다. 1차 자료 오늘 잘했고 진민이 발표들을 뭐 이제 아까 보고 자료 찾아보는 거고 속에서 서영이 그다음에 뭐 서영이도 그렇고 다들 잘했어. 우예린이 뭐 할 얘기 없니? 없어? 김지원이. 교수님, 저 질문 하나 그래. 있는데요. 저번 수업을 못 들어와서 혹시 기말 과제 제출하는 날짜? 혹시 공지해 주셨으면. 아니야. 오늘 하지 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수업하고 너희들이 12월 8일부터 시험이라 그러대, 수요일. 그리고 21일 날 끝난대. 21일 날. 21일 날까지 구글 독스 거기 있잖아? 알아? 여기다가 유튜브 채널로 링크를 올리면 되지. 링크도 이제 그 제목에다가 하이퍼링크로 덮어 씌워서 러시아 역사, 구글 독스에 중간고사까지 한 거 같이 프리트러닝하고, 프리트러닝에서 중간고사 웨이크레이트하고 테마가 갖출 수도 있고 변경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화할 수도 있겠지. 여기다가 이제 링크를 올리는 거야. 12월 21일까지. 그럼 내가 한 25일까지 올리라고 하나 뭐 그럴 거야, 평가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올려야 돼. 여기다가 올리면 돼. 지금 뭐 중간고사 매주 선택은 다 100% 성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올리면 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누가 시험적으로 줌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로 컨버트해서 유튜브 영상에 누가 먼저 올려주면 다른 학생이 보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뭐 지난 학기 거 찾아가지고 수업 자료 2021년 요거지. 그 전에 19년 여기 있다. 요거 누르면 2년 전에 지난 학기는 뭐 또 폐강됐던 것 같고 2년 전에 학생들이 그 한 거 있어. 기말과제. 그러니까 2월 혁명은 기말과제를 얘는 어떻게 이걸로 올렸나? 아니지. 영상으로 올리는 건데 유튜브로. 내가 그걸 전체를 안 했나 보다. 올리긴 애들이 다 올렸을 텐데 아마 그러면 여기로 내가 다 뭐 안 왔나? 하여튼 그럴 거야. 하나 예를 들어보면 저먼 인베이전 비슷한 거 한 게 없나? 스탈린, 김일성 만난 거, 쿠바, 요거 박형미가 한 거 볼까? 얘가 이제 자기 거는 못 보게 끊어놨구나. 스탈린이 김일성이 만난 거. 좀 그때는 이 10분짜리 듣기 못했어 유튜브 영상이. 그래서 다른 도구 이용해가지고 스크린
한국여자대학교 예. 역사문화과 1학번 수녀입니다. 10분 내로 한 3개를 만들어낸 거네, 얘는.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요. 자기가 프리트 러닝 한 것도 자료로 쓰고, 이라서 얘는 그거를 주로 자료로 했는데, 그건 프리트 러닝이고, 다 터뜨립니다. 어, 이게 1949년 아마 다른 8월 것도 있을 거야. 29일이죠. 이 사진 그러니까 자기가 왜 그래서를 모은 자료들을 쭉 설명해 나가는 거지. 나레이션을 하는 거야. 그 구도를 잡아가지고. 냉전이 가장 큰 이유였죠. 왜 그래 또 들어갔다. 자, 위키페디아도 들어갔다. 뭐 또 들어갔다. 찾아보면 자기가 찾은 자료들. 근데 거기 이제 1차 자료는 하나씩은 꼭. 얘는 양정원이, 쿠바 미사일, 박정은이, 박형미, 얘는 소비에트 소련이 무너지는 거. 그래도 자기 얼굴이 계속 나오는 거 싫어해가지고 곤보라. 끝나면은 하나 봐. 얘는 아닌데 영상을 해야 되는 거야. 성승화 했고 쿠바 미사일 양정원이 여기다 많이 없어졌다. 내가 중세사 것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자료가 이제 옥토버 레볼루션 하면은 자기가 모아놓은 거를 영상이면 필요하면 잠깐 틀었다가 그것도 보여주고 그래가면서 자료들을 설명해 나가는 거지. 그게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토픽에 대해서 내가 프리트 러닝으로 한 것도 있고 그 산타크루즈 대학의 그 카렌츠 교수 그게 있고 그걸 쭉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건 프리트 러닝에서 했잖아. 그 부분 또 1차 자료 부분 거기 중에 하나 거기서 또 무슨 특강 부분 어디죠. 프리스턴 대학의 그 스탈린 전공 교수가 특강을 요거에 대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요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꾸며보라 이런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컨텐츠를 이게 그러니까 역사 비주얼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거의 각종 자료가 들어간다. 그거를 제일 잘한 애가 그거 아니야. 그 이해가 러시아 역사에 보면 그 12분 어바웃의 100분 러시아 역사 이거잖아. 요거를 얘도 2분대로 얘는 이거 아주 짧게 한 건데 그거 영상 보면은 여기 그 영상이 어떤 이해는 될 수 있어 짤막하게. 얘도 1차 사료를 주로 비주얼한 걸 많이 썼는데 스마트 히스토리라고 그지? 예, 스타트. 여기 보면 영상이 있을 거야. 비디오. 이 비디오들 보면 러시아, 홈, 1차 자료 위주로 다 모아놓고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들 그거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영상으로 아주 싹 해놨어. 아주 컴팩트하게. 그러니까 하버드 교수 칭찬하고 그런 거 아니야? 공연쯤에 보면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것 같은 것이 아마 레닌 있고 요때쯤 되나 보다. 스탈린 죽고 레닌 요거 와볼까? 소비에트 러시아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 2분 내로 줄였는데 너희들은 뭐 10분도 좋고 20분도 좋고 좀 길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막 하긴 어렵겠지. Soviet Russia.
After creating the Soviet Union, Lenin died and a ruthless power struggle 요건 transformed 조금 더 Russia as the 일반적인 설명 위주지만 1917, 이렇게 the 지도도 Russian 들어가고 Union of Soviet 그건 너희들이 영상 만들면서 그냥 화면을 옮기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전체 아주 뭐 어떤 교과서 같이 그런 식으로 한 면이 있지. 좀 너희들 조금 더 그지? 발표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너희들이 이런 거를 너희들이 잡으로 해도 좋아. 새로 해서. 그러면 아주 진짜 큰 독보적인 시작이 될 거야. 가은아.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거 다 쓰지. 그 다음에 더군다나 연관 자료들까지 다 연결해 놓고, 그지? 영어 자료로 한글로 잠깐 요약해주고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니? 애들한테.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 판단하는데 잘 속지도 않고 이제는. 그렇게 되면 진짜 우상이 없어지고 이런 거지. 그것이 첫발이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프로젝트로 요게 시작이야. 뭐 다르지 않아. 근본에 그 핵심은 어떤 좋은 자료들을 사용하느냐 이런 거야. 그리고 그거를 연결해 주냐 이런 거지. 나만 알고 아무 추천도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독자들이 그걸 보는 소비자들이 확인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그게 학문의 방법이야. 여태까지 인류가 어떤 글과 말을 해가지고 정보를 공유하고 계승해온 방법이라고 그게. 그래? 그러면은 그만할까? 스탑 쉐어하고 수요일 날 볼까? 질문 없지? 그래, 그러면 내일 모레 보자. 2번 남았네.